과학적 관리론에서 인간관계론, 그다음 사이먼의 행태주의, 여기 받고, 그다음 사이먼의 행태주의하고, 그다음 생태론, 체제이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있다면 이걸 실제 행정학으로 나온 건, 적용된 건 비교행정론, 발전 행정론. 물론 시대적으로 발전 행정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신행정학까지 나오고, 이건 후계 행태주의라 그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행태주의, 후계 행태주의. 그렇죠? 이제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공공선택이론. 이것도 쌤 이론으로 말하면 공공선택이론은 이론이고, 이 이론이 반영돼서 어디에 적용되는 게, 이제 행정에 적용되는 것을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국정관리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하고 어떤 거하고 이 신공공관리론하고는 이게 이론적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걸 어디에 행정에 적용, 아까 이걸 행정에 적용한 게 이거였죠. 이거 똑같아요.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한 게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그래서 그 사이 신제도론이 끼었는데 조금 이따 이것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이론. 일단 공공선택이론은 왜 나왔습니까? 공공선택이론은 어떤 걸 규명하게 나온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 보시면 되겠어요. 공공선택이론은, 그렇죠. 우리가 이 공공선택이론은 뭐 때문에 나왔다? 정부 실패. 그럼 왜 정부 실패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게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왔다. 부캐넌 교수하고 털럭 교수가 이야기한 어떤 거, 공공선택이론. 부캐넌 교수 같은 경우는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 아니라 어느 부분, 정부 부분에 있어서를 연구를 한 거죠. 그걸 우리가 비시장 부분의 연구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비시장 분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현상을 설명 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 체계다.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 그렇죠? 즉 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 정치, 이익 집단, 관료 행태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을 비시장 경제학 또는 신정치 경제학인데 못하 나오고 그랬네요. 신정치 경제학이라고도 한다.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연구입니까? 시장이죠. 시장을 연구한다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비시장,
공공 부분을 연구하겠다. 자, 뮬러는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의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듭 다시 한번요. 공공선택론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공공관리론. 물론 여기에서 연구됐던 게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상적 배경에는 민주적 정치이론과 미시 경제이론이 접목된다. 자, 그래서 행정학에 접목된 사람은 부캐넌 교수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우리가 이 시장 실패, 비시장 실패에 대한 연구를 학제적으로 연구했어. 학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목도 정치학에서도 또는 경제학에서도 여러 재정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좀 이단이 되잖아요.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여기 연구하는 거니까 이름 붙이기가 애매했어. 그래서 거기 이름 없는 영역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그다음 그 밑에 의의부터 오스트론 말고 의의부터 보면 공공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석했고, 나번 공공 부분은 시장 경제와 시장 원리의 도입이 가능. 공공 부분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했고, 공공 선택론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넘어가도 일단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기본 가정. 자, 거기 기본 가정에서는 기본 가정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게 세 가지. 합리적 이기주의, 합리적 인간. 거기 합리적 인간입니다. 합리적 이기주의, 경제적 인간이라고 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인간, 합리적 이기주의. 그다음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실천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의 집합이라는 것. 시각, 즉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회나 국가 같은 개념은 실질상 개념이 개인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보는 태도다. 그래서 뭘 연구한다? 개체주의. 이런 아주 간단했어요. 군대라는 게 실체가 있어 없어? 군대. 이 사람들은 군대 이게 의미 없는 말이고 거기 있는 군인들에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해. 그럼 뭘 연구한다? 군인들을 연구한다.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완전한 개인은 아닙니다. 퍼블릭, 공공을 연구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이제 집합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시경제학 같이 하나하나 개인 간이 아니라 집단, 집합 이런 것들을 개인의 집합, 개인의 어떤 거지만 개인의 결사체지만 그냥 이런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중점, 하나하나의 중점보다는. 그래서 집합적 의사결정이며 이때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 제공, 설득과 합의, 정치 합의 등 민주주의 방식에 중요하다. 그다음 제도적 장치 마련 강조했고 종합적인 조직 장치 강조, 교환으로 성취.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기본 과정의 세 가지는 중요한 세 가지는 합리적 이기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교환으로서 정치. 그렇죠? 그래서 정치도 일종의 교환이며, 교환이란 말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뭐 이거 할 때 소비자와 공급자의 교환이란 말 많이 쓰죠.
그것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정치 영역에서도 이거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관료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현실적이냐 이거죠. 관료들도 결국은 그럼 뭘 위해서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모두 다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죠. 극대화하려고 하죠. 마찬가지. 관료들도 공익 그거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 공익도 실체설이겠어요? 아니면 과정설이겠어요? 신공공관리. 결국은 이것의 집합이라고 생각해요. 사회계의 집합.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설의 입장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 연역적 접근 방법. 그래서 연역적 접근 방법이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본 건. 자, 다시요. 방금 제가 어떤 걸 전제해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투표는 거래행위다. 그렇죠? 투표도 일종의 교환행위다. 교환으로서 정치, 투표나 교환으로서 정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적 교환이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 있는 참여하는 관료들도 전부 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놓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국회라는 것 설레고의 적정 참여자 수 모형. 자, 적정 참여자 이거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공선택 이론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건 뭐야? 왜 정부가 실패했을까? 그렇죠? 일단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비시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참여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대수심 많이 참여하면 좋죠. 만장일치하듯이 다 참여하면 좋겠죠. 그게 정치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 바람직한 거. 그런데 거기 일단 봅시다. 비용의 극소화와 동의의 극대화를 위한 조합. 정책 결정에서 동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참여자 수를 늘리면 정책 결정 비용이 늘어나므로 비용이 극소화와 동의의 극대화를 조화시켜 적정한 참여자 수를 찾으려는 기본적 모형이다. 참여자 수가 적으면 내부적인 정책 결정 비용은 적으나 다양한 참여자가 안 되므로 정책 실패로 인한 외부 비용이나 집행 비용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만 참여하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손해잖아. 그런 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은 적겠잖아. 조금만 참여하니까. 자, 따라서 뭡니까? 정책 비용은 따라서 정책의 수와 참여자에 의한 의사결정의 총 비용을 극소화하고 사회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상반관계에 있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모두 고려한 총 비용의 극소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는 만장일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면 결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모두 다 참여하니까 외부 비용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 참여하면서 드는 돈이 있겠죠. 그다음 당연히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으면 외부 비용은 엄청나게 많겠죠. 거래 비용은 없지만. 그래서 적정한 수에 선택하려고 보니까 따라서 제일 뒤에 봅시다. 제일 진한 것 바로 위에 즉 비용이 극소화, 동의의 극도화를 조화시켜 적정한 참여자들을 찾으려는 기본적 모형이다. 참여자가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정부 실패가 발생하며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만장일치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선거나 투표 방식 등의 최선의 공공선택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적정 참여자 결정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경제학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다음 오스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오스롬은 부부는 전문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 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윌슨식의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행정 모형을 제시했다. 오스롬은 관료들이 부패할 수 있으며 관료는 남용될 수 소지가 크며 계층제적인 단일의 명령 계통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률성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해서, 따라서 주민의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좀 잘 체크해 두셔야 돼. 공공선택이론이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뭐냐면 뭘 비판하기 위한 거라고? 어떤 걸 하기 위한 거라고? 정부 실패 또는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투표자 행위 분석. 자, 그래서 투표자 행위, 그래서 우리가 중요 투표자 정리, 이건 뭘 말합니까? 중요 투표자 정리는 어떤 걸 말한다?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수결로 정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정할 때 거의 대부분은 어떤 걸 반영하더라? 중위 투표자를 반영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댐을 건설할 때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자. 또는 기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정해야 돼. 여기 1억이라고 해도 되고 1조라 해도 된다. 1, 5, 10, 15, 20, A, B, C, D, E가 정했어요.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자, 1억 합시다. 이러면 이 네 사람은 반대하겠죠. 너무 많기를 바랬는데. 그럼 5억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제일 적으니까, 이것보다는 적으니까 이 둘은 찬성하겠죠. 이 셋은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억 합시다. 그러면 이 셋은 찬성하겠죠. 이 둘은 반대하겠죠. 15억 합시다. 그러면 미안해. 10억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찬성할 거고 15억 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반대하겠죠. 이제 여기 둘은 찬성하고.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20억은 10억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편들겠죠. 그럼 여기 편들고 여기 편드니까 여기가 되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럼 여기도 안 됐죠. 여기도 안 됐죠. 여기만 됐죠. 중위자만 됐네. 이게 중위자 투표. 지금 다수결입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만 되겠어. 거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니까 투표가. 중위자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이 되겠죠. 투표행위 중에서.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중위자 투표 원리라고 그래요. 중위자 투표 원리. 자, 거기 팁 가설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어쨌든 중위자 투표 원리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정부 안에서의 행태들을 지금 투표 행태 같은 것을 분석해 보는 거야. 어떤 것은 신공공 뭡니까? 우리가 방금 갑자기 생각이 공공선택 이론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이게 중위자 투표입니다. 그러면 자, A당도 B당도 어차피 뭐가 될 거니까 이쪽으로 수렴해 갈 거니까 나중에는 정책들이 어떻게 되겠어? 거의 비슷해지겠죠. 어차피 여기가 주로 될 거니까. 그렇죠? 이게 중위자 투표입니다. 그래서
자, 중의자 투표일원은 양대 정당 체제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 대안적 사업이 존재할 때 주 두 정당은 정권에 필요한 과반수 득표를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호를 회피하고 중위 투표자 선호에 따라 맞춘 정강 정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 양대 정당의 정강 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지지 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만약에 되므로 결국 모두의 선호에 일치되는 선택이 힘들다는 모양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알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투표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희생하게끔 돼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은 거기 팁 가서 말고 불가능성 정리부터 조금 해볼까요? 자, 불가능성 정리에서 거기 나와 있는 투표자 선호와 두 번째 투표자의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면 투표의 역설. 자, 이제 1번에 있는 것 투표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투표자, Y 투표자, Z 투표자. 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한 번만 설명하면 되니까. 자, A 투표, 이 T 부가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지방자치론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넣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X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선호하는 게 여기 희한하게 써져 있지만 AR을 제일 선호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호하는 게 B안이죠. AX, C안이죠. 자, 그 다음 Y는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C안이죠. 그 다음 B안이죠. 그 다음 또 뭐가 됐어요? A안을 제일 선호 안 하고. 그 다음 Z는 보면 어떤 안을 제일 많이 선호해요? Z라는 투표자는 저 B안을 제일 높게 선호하고. 그 다음 C안. 그 다음 A안. 자, 다수결 합시다. 한 명도 다수결이 없죠. 왜냐면 A, C, B니까. 그쵸? 그럼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달리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A하고 B하고 먼저 해보고 여기서 승자가 C 대안하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A하고 B하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C를 제외하고 여기 A, 여기는 B, 여기는 B. B가 이기네. C가 없다면 일단 C는 뒤에 나오니까 A, B만 하면 B가 이겼어요. B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B하고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C하고 해야 되겠죠. 이제 B가 이겼으니까 B하고 C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B, C, C, B, C. B가 이겼네. B안이 선택될 수 있겠죠. 이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하고 C안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 B안하고 하면 되겠죠. 일단 AC 한번 해봅시다. AC. 여기 아닙니다. 묻지도 않아요. A하고 C, C, A, C. C네. C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다음 B하고 C하고는 이미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B죠.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 된 것 같아요. B안이 선택될 수 있겠죠. 다수결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을 한번 볼까요? 역설을 보면 먼저 거기 자, X 투표자부터 봅시다. X 투표자는 A, B, C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 Y 투표자 보니까 좀 바꿔졌네요. Y 투표자 보니까 어떤 안을 제일 선호하고 있어요? Y 투표자는 C, 그다음 A, B, C,
A, B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왜냐면 우리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려면 팍 주든지 말려면 아예 안 하든지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로 선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중간 싫어하는 사람들. 그다음 G는 보니까 뭘 제일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B, 그 다음 C, A. 그쵸? 자, 투표해 봅시다. 해봅시다. 다수결 안 되죠? 그럼 아까와 같이 한번 A와 B를 먼저 해보고 C를 해보죠. A와 B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A, B, A, B, 이번에 A가 올라갔죠? 그럼 A하고 C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C하고 해봅시다. A, C, C, C. C가 되네요. 그쵸? 이번에는 A, C하고 B하고 해보죠. A, C는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되겠어? C가 되겠죠? C가 되겠죠. 자, C하고 B하고 해봅시다. C하고 이제 B하고. B, C, C, B, B. B가 돼버리네. 이제 황당해지죠? 어쨌든, 이게 또 다르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없어. 그래서 근데 솔직히 B 같은 상황이 봐봐요. A안을 우리가 5억 쓰는 한 10억 이제 뭐 하는데 뭐 의무교육 하는데 투자하자 뭐 할 때 5조 10억씩 뭐 무기 구매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좀 하니까 무기 15억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5억을 하든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려면 많이 하고 적당히는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 이게 쌍봉분포라고 그래.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하나만 올라온 걸 단봉. 이렇게 해도 단봉이죠. 근데 위에가 두 개 있는 걸 우리가 쌍봉분포라고 그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가 저렇게 나와요. 이렇게 선호가 결정되지 못하게. 이게 투표의 역설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그냥 이건 뭔만 알면 되냐면 그렇게 되니까 자, 이런 투표의 역설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한다고 그랬을 때 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럴 때 여기서 만약에 조작할 수 있겠어 없겠어? A라는 사람이 보니까 C안이 됐으면 좋겠어. 자기 예산을 위해서. 그럼 C안으로 조작해낼 수 있겠어 없겠어? A 문제에서 B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죠? 투표 역설은. 자, 그 다음 이 에로우 불가능성 정리. 불가능성 정리는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하며 투표의 그 역설적 현상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을 해주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이 투표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표가 되려면 거기 이행성의 원리를 충족해야 돼. 5가지 있죠. 거기 파레토의 원리, 이행성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 비독재성의 원리,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아까 선호체계가 어느 정도 동일해야 돼. 다시요. 선호체계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선호체계가 일정해야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아주 바람직한 누구나 인정하는 투표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누구나 선호체가 똑같습니까? 아까 A 하자, B 하자, C 하자 이럴 때 누구나 선호체가 똑같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있을 수 있대. 우리가 국민교육, 전체주의 교육 같은 걸 시키는 거야. 공산주의, 뭐 여러분 알다시피 100% 나오기도 하죠, 찬성률이. 그런 교육을 시키면 선호체계를 갖게 만들 수 있겠죠. 동일한 교육을 받은 선호체계가 같아질 수 있겠잖아. 그런 식의 교육은, 그런 식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않죠. 결국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자, 세 번째, 완벽한 의사결정 방식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이면서 이와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없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람직한 사회적 형성이 필요한 5가지 가능성 정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행성의 원리가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투표의 순환이 내 주목이겠다. 특히 방금 같이 투표가 순환됐다는 건 아까 같이 그렇죠? 뭘 보인다? 순서대로 이렇게 안 내려온 즉 거기 있는 것처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아까 재봤는데 안 되잖아. 일관되지 않잖아. 이행성의 원리 위배될 수 있겠죠. 지금 이해는 했어. 일단은 자,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거 비시장 부분에서 행태를 지금 이렇게 연구한 거야.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거기 투표의 교환 로그롤링 자,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거? 로그가 통나무니까 이걸 통나무 그릴 때 같이 굴리니까 서로 간에 투표를 거래하는 거야. 정책 참여자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투표의 교환이야. 투표의 교환.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정치적 짬짬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이 내가 너 밀어줄게, 내 거 밀어줘. 뭐 이런 것들. 이게 투표의 교환이었어요. 여기는 투표의 교환이 부정적으로만 나왔는데 꼭 완전히 부정적이다 이건 아니야 사실은. 투표의 교환을 잘못하다 보면 쓸데없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밀어줄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일 수도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 건물을 지을 때, 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한번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되니까 그냥 이게 있다는 것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투표의 교환이 꼭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나와도 이런 말이구나 이것만 좀 알면 되니까. 병원, 그다음 도서관, 그다음 수영장. 우리가 이제 공공부지가 있어. 거기다 뭘 지어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이제 M과 MRS 로즈에 재정하게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있다면, 자 M에게는 병원 지면 200의 효과가 있어. 그 다음 만약에 어떤 거 지면 도서관 지면 마이너스 40. 싫어. 이건 내 비용이 내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완전 효용이 마이너스 40이야. 그 다음 만약에 이 수영장 지면 마이너스 120이야. 그 다음 R에게는 병원을 지면 마이너스 50이야. 거기에다가 병원을 지면. 근데 이 도서관 지면 150. 여기는 마이너스 60. 그 다음
S에게는 비용을 지면 마이너스 55. 그 다음 여기는 30. 마이너스 30. 그 다음 수영장 졌을 때 400의 효과를 얻어. 그러면 자 사회적 순이익을 봅시다. S의 순이익은 어때? 여기서 빼니까 95. 그쵸? 95. 플러스 95죠. 그런데 B는 80. C는 얼마죠? 220. 그쵸? 이 사람들 이제 사회를 전체 대변한다고 합시다. 그냥 세 사람이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순이익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다수결로 해봅시다. 병원 질 사람 1명, 도서관 질 사람 1명, 수영장 질 사람 1명. 안 되네. 이거 다수결로 해서는 전부 다 할 수가 없죠. 병원도 안 져주고 그럼 얼마가 손해요? 이만큼 다 날아가네.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자 봅시다. M과 R이 야 내가 네 도서관 지금 해줄게. 밀어줄게. 대신에 내가 많은 손해가 좀 있지만 내 것 병원 짓는 거 밀어줘. 그럼 최소한 이거하고 이건 지어질 수 있겠네. 다수결로 하니까. 둘이 거래하잖아 지금. 그럼 최소한 효용으로 이 정도는 남네. 2개만 한다고. 근데 S도 그걸 알고 있어. 아 그래? 야 그러지 마. 그럼 나도 니네들 조금 참을 거니까 수영장 좀 이해해줘. 그럼 결국은 이만큼의 사회적인 효용이 남게 되겠죠. 물론 이건 이제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겠죠. 효용이 여기는 1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훨씬 많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다시요. 투표 거래가 꼭 나쁜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도로 건설하죠. 우리 자기가 당선되고 업적 남기려고 쓸데없이 니네 그래 여기 도로 건설한다면 우리 것도 이번에 뭐 농경지 바꾸는데 우리 것 도와줘. 근데 이러다 보면 쓸데없이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꼭 이게 투표 거래가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여기 우리 책에는 거의 정치적 짬짬이 뭐 이렇게 나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돼 있죠. 그래서 혹시 시험에 예를 들면 투표 거래를 통해서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러면 높일 수도 있다 이랬는데 항상 높여진다는 게 아니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는 얘기 투표자 거래는 다 이해됐죠. 이제 지방자치로 가면 티브가설이라고 그렇죠? 발로 투표하는 거.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인천 계양구에서 뭐 이렇게 부천이 있다 그러면 부천이 더 자기 이 효용이 맞다. 그럼 부천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거기 뭐 하려고? 이 사람의 핵심은 이거야. 쌤 거기 아까 지방자치니까 3번 봐봐. 적정 공급제 공급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포레이 사무엘슨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자 여기는 뭐 주택 사기가 좋아요. 여기는 뭐가 좋아? 이를테면 돈 벌기가 좋아. 그러면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 상이 맞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티브가설은 적정 규모가 있다는 거야.
부족하면 유입하려고 노력할 거고, 많으면 이제 될 수 있으면 나가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어떻든 공공재를 공급하더라도 중앙 집권적으로 안 해도 지방에서 알아서 나눠서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이 공공재가 분배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도시에서 외부 효과를 가지면 안 돼. 이 도시의 서비스가. 외부 효과를 가진단 말은 이 도시에서 생산된 서비스가 이사 안 해도 이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좀 이따 객관식 OX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부가스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그 뒤에는 정치인과 정당의 형태 분석 모형은,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 아주 유명한 니스카텐 모형부터 시험 잘 나오는데, 일단 거기 한번 봅시다. 정당과 정치인 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자, 우리가 정치 순환이 원래 경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뭘로도 일어나더라? 정치적으로. 정치인 보면 투표할 때 이 표 얻기 위해서 맨날 경기 부양 많이 이야기하죠. 뭣도 해주겠다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 경기 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전의 경기 부양책 또는 뉴타운 공약 등 이걸 사용하다가 선거 후에 긴축 재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 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즉 정치인들은 높은 시간 할인율,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1, 2년 이런 게 중요하죠. 자기 끝나고 난 뒤에는 의미가 없죠.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시간차 할인율을 갖고 있어서 미래의 편입보다는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내서 재선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심리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경기 순환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 속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다운스의 정당 간 선거 경쟁론. 자, 생산자적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선호, 정당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민은 생산자적 소비자와 소비자적 소비자가 있는데, 정당의 물적 인적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자적 소비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정당은 생산자적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선호하게. 아무래도 기업가들이 더 많이 후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재용 씨 참여하자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 아니 정부가 발벗고 나왔었잖아. 그렇죠? 자, 이익집단도 마찬가지인데, 이익집단도 올수는 이익집단의 공통적 이익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무임승차를 꾀하려는 개인은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을 소규모하거나 혹은 대규모 이익집단이라도 선별적 요인이 제공돼야 된다. 이익집단은 일단 가입만 하면 자기 이익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굳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겠어?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한 거야. 자, 털록의 지대추구론 아주 중요한 건데, 지대추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지대추구. 원래는 지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 농지를 말하죠. 농지 지대. 그래서 농지의 질 때문에 좋은 농지, 질 낮은 농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 봐봐. 정부가 규제를 해. 인허가 규제를 해. 그러면 자기가 아까 면세점 막 그런 거 한다고 그랬죠. 면세점도 마음대로 면세점 하는 거 아니죠.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인허가 규제하게 되면, 여기 규제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자기가 인허가만 따면 얻을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자니까 쉽게 말해서 덕점 비싼 걸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겠어? 여기 이걸 이제 지대라고. 이런 고정된 이제 지대를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 추구하려고 뇌물 주고. 뭐 할 때까지.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규제를 하거나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로비 활동 자체도 비용에 수반되는 행위다.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 개입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부의 이전을 도모하는 낭비적 지원 투입 활동을 지지대 추구 활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정부 규제 등이 사회적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수요 공급이 이렇게 결정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잘 못 들어오게 한다면 이만큼의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자기가 따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 마치 덕점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못 들어. 그러면 이 정도 돈 쓰고 나는 뭐 하겠다? 이 권리를 따겠다. 이것 갖고는 따면 나 어때? 그만큼 벌 수 있잖아. 아니 이걸 조금이라도 남기면 어때? 그만큼 내가 벌잖아. 만약에 500억이라 합시다. 내가 이 사람한테 400억 줬어. 그럼 나는 얼마 남아? 저거 넣으면 400억 주겠어 안 주겠어? 최대한 주면 500까지도 주겠죠. 뭐 1억이라도 499억이라도 돼서 1억이라도 남으면 좋잖아. 꽁돈이로 남는데. 그런 게 바로 보자 지대 축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사회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여기 가야 되는데 이만큼이니까 손실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봐봐. 이 사람만 지금 지대 축행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이 지대 축에 대한 비용으로 또 손실이 발생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비효율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니까 니스카텐의 예산 극대화 가설 이거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좀 시간이 더 걸리네. 니스카텐의 예산 극대화 가설하고 덧립의 관청 형성 모형 이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형이어서 좀 봐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래요.